님들 지금 코스피 6300 뚫은 거 알고 있음? 한국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지. 이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두 개야. 이제 시작이다랑 늦었네 라고 할 때 살걸리지. 근데 둘 다 위험한 해석이야. 상승을 믿는 것도 놓쳤다고 포기하는 것도 둘 다 가격을 신앙처럼 보는 거거든. 지금 필요한 건 여기서 더 가냐 마냐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속도로 가고 있냐야. 속도가 나오면 구조가 바뀐 거고, 구조가 바뀌면 사람들이 포지션을 바꾸게 되어 있지. 그 다음이 가격이야.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돼. 코스피 안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약하냐? 전혀 아니야. 세계 10대 경제권에서 돌아가는 산업의 한복판에 한국 기업들이 박혀 있어. 메모리, 장비, 배터리, 자동차, 조선, 소재, 부품. 원래부터 펀더멘탈은 튼튼했는데 문제는 늘 인식이었지. 잘하긴 하는데 싸게 사도 돼 라는 취급. 그게 한국 디스카운트였어. 근데 지금은 AI라는 렌즈가 끼워지면서 시장이 같은 기업을 다른 물건으로 보기 시작했지. 예전엔 경기 민감 수출주로만 보던 걸 이제는 AI 인프라의 필수 부품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인식이 바뀌면 밸류의 천장이 바뀌어. 이게 첫 번째 엔진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하나 있어. AI는 유행이 아니라 수요의 형태야. 유행은 말이 먼저 나오고 매출은 나중에 오지. 근데 지금은 반대야. 매출이 먼저 뛰고 말이 따라오는 구간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오히려 정상이지. 근데 두 번째 엔진이 더 무서워. 강한 상승세는 언제나 돈의 성격을 바꿔. 처음엔 믿는 사람이 사. 그 다음엔 안 믿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 그 다음엔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수가 올라서 사. 여기서부터 시장이 빨라져.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섞이는 게 기관의 구조적 매매야. 선물, 현물, 차익, 해칭, 알고리즘. 님들이 보기엔 수급이 좋다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격 차이가 나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 많아지는 구간이지. 여기서 기관의 구조적 매매가 뭔지 말로 풀어볼게. 기관이 삼성 좋아 보이네, 한국 좋아 보이네 해서 감상평으로 사는 게 아니야. 계산기로 사는 거야. 코스피엔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지. 둘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가격이 완전히 같진 않아. 선물이 현물보다 살짝 비싸지는 순간이 생겨.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판단해. 현물은 싸고 선물은 비싸네? 그럼 현물 사서 선물 팔면 가격이 다시 붙을 때 그 차이 먹는다. 이게 차익 거래야. 예를 들어 현물 바구니가 100인데 선물이 100일이면 기관은 현물을 100에 사고 선물을 100일에 팔아버려. 그럼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스프레드 수학이야. 중요한 건 여기서 현물을 사는 순간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지. 외국인이 팔아도 지수가 버티는 그림이 이때 나와. 누가 지수를 떠받치냐고? 기업이 좋아서 들어온 장기 자금이 아니라 증권사와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이 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현물을 자동 매수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에 틈이 생기면 기계는 반복적으로 그 틈을 메우려 들어가. 마치 엘리베이터에 균형추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야.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 균형추는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균형추가 위로 올라가듯이 파생과 현물이 서로 당기고 밀면서 자동 균형을 만들지. 근데 이 균형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설계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가속이 붙기도 하고 갑자기 급정거가 나오기도 하지. 여기에 또 하나가 섞여. ELS 같은 파생 상품 혹은 지수 연계 상품이 있으면 그걸 만들고 운용하는 쪽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로 해칭을 해. 시장이 올라가면 해지 비율이 바뀌고 그걸 맞추려고 또 프로그램이 움직여.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서 뭔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올라가니까 위험 조절 장치가 다시 돌아갔다가 되는 날들이 생겨.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겉으로는 파티인데 안쪽에서는 톱니바퀴가 더 크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톱니바퀴가 커질수록 소리도 커지고 진동도 커져. 이게 나중에 조정을 키우는 씨앗이 될 수 있어.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거야. 코스피는 댐이고 수급은 수문이야. 평소에는 비가 와야 물이 차지. 그게 펀더멘탈 자금이야. 근데 지금은 비가 오는 것뿐 아니라 수문을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장치가 붙어 있어. 물이 많아서 넘치는 게 아니라 장치가 순간적으로 수문을 열어 유량을 바꿔서 수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나. 그래서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시원하게 가냐가 나오고 꺾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냐가 나와. 수무는 방향만 바뀌면 되거든. 감정이 아니라 설계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아직 상승 여유가 남아 보이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이렇게 강하고 빠른 상승은 보통 큰 조정을 동반하는데 그 큰 조정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한번 제대로 흔들어도 될 만큼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와, 지금은 쏠리는 중이야. 국장에 익숙하지 않던 자금, 코인에만 있던 자금 혹은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본격적으로 다 넘어왔다고 보긴 아직 이르거든. 진짜 과열은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해지는 분위기가 깔릴 때야. 그때가 되면 조정도 커져.
여기서 말하는 큰 조정이 대체 어느 정도냐? 이건 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지. 큰 조정은 그냥 3% 빠지는 거 말하는 게 아니야. 보통은 급상승 이전의 상징처럼 남아있던 이전 최고점이 있지? 시장이 예전에 거기서 막혔던 자리, 그 자리를 한번 밟고 올라가면 다음엔 흔들릴 때 그 자리를 하방으로 깨면서 사람들 멘탈을 털어. 그게 큰 조정의 전형적인 얼굴이야. 아, 거기 깨졌네 라는 공포를 일부러 만들어야 물량 교체가 끝나거든. 테슬라로 예를 들어볼게. 테슬라는 급등이 자주 나오는 폭발적 기업이었기에 조정도 그냥 예쁘게 안 왔지. 대략적으로 말하면 2021년 고점 부근에서부터 한번 크게 밀릴 때 70%급 조정이 나온 적도 있어. 그 과정에서 이전 고점이 지지일 거야 라고 믿던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가 살아나면 사람들은 그제야 아 이게 구조였네를 뒤늦게 이해하지. 비트코인은 더 교과서야. 2021년 69,000 부근 고점 찍고 한 번에 3만대로 꺾이고 결국 1만대까지도 갔지. 여기서 포인트는 숫자 자랑이 아니야. 그 과정에서 2017년의 상징적 고점, 그 기억의 천장이 한 번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로 던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야. 그 물량이 바뀐 다음에야 다시 큰 파동이 나왔지. 이번 코스피가 조정 오면 그 크기가 무조건 저렇게 나온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나도 확신 못해. 다만 빠르고 강한 상승에 구조적 매매까지 섞여 있으면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정도야. 확률의 얘기지. 예언이 아니야. 그럼 또 이런 질문 나오지. 그 큰 조정은 뭘 빌미로 오냐? 원인은 포지션 과열인데 시장은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하나 골라서 던져. 명분이 있어야 사람들 손이 동시에 움직이거든. 스위치가 필요해. 관세는 그 스위치로 쓰기 좋은 재료야. 왜냐면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불확실성 장치거든. 수출 기업은 원래도 환율, 원자재, 수요로 흔들려. 근데 관세가 붙는 순간 이익률 계산이 한 번에 흔들려. 이번 분기 마진이 몇 퍼센트 깎이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냐가 열린다는 거야. 시장은 싫어하는 게 손실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이 커지면 선물 쪽은 먼저 포지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구조적 매매의 톱니도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선물과 현물 간 가격 관계가 바뀌면 지수를 받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받치기를 멈추거나 심하면 반대로 흔드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하지. 그러면 조정은 뉴스 때문이 아니라 숨은 장치가 역회전한 결과로 보이게 돼. 관세 말고도 빌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두 가지만 더 얹어볼게. 첫째, AI 쪽에서 투자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오는 순간이야. AI는 수요가 실제로 있지만 시장은 늘 과열을 먼저 당겨. 그래서 어느 날 빅테크가 케이펙스 계획을 유지한다, 줄인다 같은 말을 꺼내면 그 자체보다 기대가 너무 컸나? 라는 의심이 번져. 그 의심이 스위치가 돼. 여기서 케이펙스는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해.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기대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문제인 거지. 둘째, 환율과 금리 같은 레버리지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야. 원화가 약해지거나 글로벌 금리가 튀거나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국내에서도 신용과 파생을 끼고 있던 포지션이 압박을 받아. 그때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레버리지 유지가 불가능해서 던지는 매물이 나와. 조정이 더 빠르게 깊어지는 전형적인 트리거야. 그리고 이 빌미들은 대부분 서로 엮여.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해지 비용이 올라가고, 해지 비용이 올라가면 프로그램의 계산이 바뀌고, 계산이 바뀌면 수급이 바뀌는 거야. 뉴스는 입구고 메커니즘은 내부 배관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산 사람, 이제 사고 싶은 사람한테 필요한 질문은 하나야. 언제까지 더 가냐가 아니라 어떤 흔들림이 와야 내가 안전하게 탄다야. 기다린다는 건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멍하니 참는 게 아니거든. 구조가 한번 갈아엎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야. 큰 상승은 큰 조정을 동반한다. 이 말이 왜 진짜냐?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시장은 항상 레버리지라는 엔진을 끼고 달리는데 속도가 붙으면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어. 테슬라 봐. 급등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엔 항상 사람들 멘탈을 부수는 조정이 같이 왔지. 비트코인도 똑같아. 상승 파동이 커지면 조정 파동도 커져. 이유는 간단해. 올라갈 때 누군가는 현금을 빌려서 타고, 누군가는 파생으로 당겨 타고, 누군가는 안 사면 뒤처진다로 타. 이런 포지션은 흔들리면 바로 내던져. 그래서 조정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 정리의 과정이야. 엔진이 빨라지면 브레이크가 크게 걸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바로 반문 나오지. 큰 조정 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서 핵심은 뉴스가 아니라 인식이야. 큰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야. 첫째, 한국 기업의 체력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AI 수요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적에 붙어있는 구간이면 조정은 끝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 돼.
주가가 실적을 너무 앞서가면 조정이 나오고 그 사이에 실적이 따라오면 다음 파동이 다시 생기지. 이건 기계식이야. 실적이라는 톱니가 가격이라는 톱니를 따라잡아야 다음 회전이 가능하거든. 둘째, 돈이 갈 곳이 바뀌고 있다는 점. 부동산은 이제 전국이 같이 들썩이던 시대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정부도 칼을 빼들었고 유동성이 아무데나 퍼지는 장치가 약해졌어. 그러면 돈은 전국 평균으로 못 가고 핵심 자산으로만 몰린다? 이게 부동산에서는 노른자 지역으로, 자본시장에서는 대표 기업과 지수로 나타나기 쉬워. 여기에 세대교체가 붙어. 예전엔 자산 증식의 기본이 부동산이었다면 이제는 주식과 지수에 익숙한 세대가 비중을 키워가고 있지. 이건 하루 이틀 변수는 아니야. 흐름이야.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다시 위로 당기는 힘이 살아있을 수 있어. 지금 구간에서 진짜 리스크는 하락폭이 아니야. 조정이 올 때 누가 받쳐주냐가 무너지는 순간이 진짜 문제야. 즉,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온 돈이 받쳐주는 조정이냐, 구조적 매매가 빠져나가며 진공이 생기는 조정이냐의 차이야. 전자는 흔들려도 바닥이 단단해. 후자는 갑자기 바닥이 꺼져. 가격이 무섭다기보다 발밑 구조물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지.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뭘 봐야 하냐? 지수 몇 포인트 오면 산다 같은 건 의미 없어. 포인트는 결과고 원인은 심리와 포지션이거든. 내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건 기회가 오는 순간이야. 그 기회는 보통 이렇게 생겨. 먼저 시장이 한번 좋은 뉴스에도 안 오르는 날이 나와. 이게 첫 신호야.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아도 가격이 반응을 안 하면 이미 기대가 가격에 가득 찼다는 뜻이지. 기대가 가득 차면 다음은 뭐냐? 사람들 손이 떨려.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고점이냐가 나오고 그 순간 매물이 나온다. 이때 조정이 시작돼. 그 다음엔 하락을 사람들이 설명하려는 날이 나와.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미 늦었어. 진짜 원인은 그 전에 포지션이 과해졌던 거거든. 여기서 공포가 커지면 물량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손으로 넘어가. 이게 핵심이야. 조정은 그냥 벌 주는 시간이 아니야. 물량 교체가 일어나는 시간이지.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야. 이게 끝나면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같은 자리에서 더 안 깨져. 사람들이 더 빠져야 정상인데 왜 안 빠져?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 여기서 심리가 바뀌어. 공포가 더 이상 가격을 못 밀어내는 순간 그게 바닥 구조물이야. 그때가 기다리던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산 사람은 가격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공포가 가격을 더 못 미는 날을 기다리는 거야. 이게 완전 다르지. 전자는 감정이고 후자는 구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상승이 기관 구조적 매매가 섞여 있다는 건 나중에 조정이 더 클 확률을 올려. 근데 이게 장기 투자자에게 왜 기회냐. 조정이 커질수록 좋은 기업을 심리 할인으로 살 구간이 더 선명해지거든. 장기 투자는 예쁜 차트를 사는 게 아니야. 불편한 차트를 사는 거야. 사람들이 겁먹을 때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게임이지.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가 아니야. 기다리면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로 살 수 있다가 맞아. 지금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가격이 아니라 내 심리에 붙어. 흔들리면 버틸 명분이 약해. 반대로 조정 뒤 매수는 명분이 강해. 물량 교체가 끝난 다음이면 더더욱 그렇지.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야.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도 있고 인식 전환도 있고 AI라는 실제 수요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더 남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동시에 구조적 매매가 섞여 있고 이 속도는 나중에 큰 브레이크를 요구할 확률도 높아. 이 두 개를 동시에 들고 가야 돼. 한쪽만 들면 무조건 틀려. 님들 지금 못 샀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됨. 그 조급함이 포지션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가 중요함.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하락인지 물량 교체가 끝나는 순간인지야. 가격만 보는 사람은 6,300이 무섭고 구조와 심리를 같이 보는 사람은 조정이 올 때 누가 받칠지를 보는데 님들은 어느 쪽이심?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제 추천도